중증 근무력증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또 해볼게요. 중증 근무력증은 그리스어로부터 유래된 근육의 힘이 약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마야스테니아와 심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레비스가 합해진 단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근육의 힘이 약한 게 완전 심하다. 이런 의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수의근을 침범하는 만성 신경근성 자가 면역 질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육은요, 종류가 수의근과 평활근 이렇게 나눠지고 있었죠. 그래서 평활근은 어디에요? 뭐 심장이라든지 장이라든지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들은 침범하지 않는데 이런 수의근들을 침범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팔을 움직이거나 다리를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하는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근육들에 이제 연관이 된다라고 보시면 그러면 심장 근육은 침범하지 않지만 호흡근은 침범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호흡근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많이 사망을 하시게 되는 게 중증 근무력증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신경근의 이제 접합부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근육이거든요. 지금 머슬셀이에요. 머슬셀이고, 이건 이제 신경이 요렇게 이제 들러붙는데, 여기에 연접부, 여기 접합부에서 이제 생기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세틸콜린을 여기서 이렇게 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이렇게 근육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거 아세틸콜린을 이제 받아서 근육을 이제 수축을 하는 그런 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이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무슨 원인에서인지 이게 이제 감소가 되면서 이게 그 도착했던 활동 전이 지 못하고 차단이 되는 이런 거를 이제 중증 근무력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하지만 여성은 여러분들 나이대인 20, 30대, 20대, 20대의 젊은 여자들에게서 좀 많이 생기는데요. 그리고 남녀의 빈도로 봤을 때에도 여자가 더 많이 이완이 되는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요, 모르겠다. 하지만 흉선이 관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게 환자의 약 80%가 흉선이 좀 증식이 되어 있는 걸 좀 볼 수 있고 환자의 약 10% 정도에서 흉선의 종양이 있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진행되지만 속발성으로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임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갑자기 또 이제 발병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병태생리는요. 아까 요 근육 접합부, 여기 신경근 접합부에서 많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자, 그 전에 근육 수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효율적인 근수축은 시냅스 후막에서 활동 전압을 생성시키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아세틸콜린의 양에 이제 이렇게 달려 있는데 운동신경 축삭 속의 미토콘드리아는 아세틸콜린을 생성을 하고 이것이 신경이 자극을 받을 때 이게 유리가 되는데 이 유리되는 아세틸콜린은 근육세포에 있는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탁 붙어야 이게 근육이 이제 수축이 이렇게 딱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근육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육이 수축만 돼 있으면 안 되고 이제 풀려야 되잖아요. 그때 동시에 이제 이 아세틸콜린 분비가 될 때 이것도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제라고 하는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역시 이게 이제 분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세틸콜린은 분해를 시키고요. 그러면 얘 하는 일이 뭘까요? 근육 수축이 끝나는 거를 이제 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는 중증 근무력증의 이 치료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증 근무력증, 이게 리셉터가 이제 없어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수축이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수축이 된 거를 유지를 계속 희마리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를 억제를 시키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억제를 시키는 약을 줘서 근육 수축을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이제 근육의 힘을 좀 생기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하는 거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약을 사용하게 돼. 그래서 병태생리를 일단 한번 딱 눈여겨 이제 보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다시 밑에 보시면 이제 신경근 접합부의 수용체 부위를 자가항체들이 파괴하거나 차단을 해서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수가 감소가 돼서 전도 효율이 떨어져서 아세틸콜린 양이 충분해도 수축하는 근육의 기능이 이제 감소하는 것이다. 반복된 자극으로 아세틸콜린 양이 감소해서 심각한 근육 쇠약과 이제 피로를 유발한다. 이게 이제 중증 근무력증의 병태 생리입니다. 자, 증상과 징후는요. 증상과 징후는 이게 그 옆에 그림에서 떡 나와 있죠. 뭔가 이렇게 근육이 계속 이렇게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눈도 이렇게 쭉 처지고요. 입술도 이렇게 처지고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잘 제대로 안 보여가지고 복시가 와 있고요. 사람이 이렇게 얼굴 표정이 이렇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웃으려고 이렇게 웃으려도요. 근육 얼굴이 수축이 돼서 이렇게 표정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안 돼.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웃을 때 이렇게 썩소를 날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냉소적인 표정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작근 침범 이렇게 되면 이게 오래 씻기를 못한다든지 국의 근육이 약해서 비음이 들리고요. 혀 근육이 약화되면서 말이 어눌하게 이렇게 들리고 변화곤란이 오면서 흡인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또 이런 증상들이, 주요 증상들이 다시 위로 조금만 보시면, 이런 증상들이 악화와 완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양한 임상 증거를 이제 경과를 좀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주요 증상들은 이제 근육 쇠약과 피로가 이제 가장 그거 한데, 이거는 골격근이 약화가 되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주요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하행성 위에서부터 눈이 이렇게 처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서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면서 이게 점점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 이거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뒤쪽 부분에 여러분들 길리앙바레 신드롬을 배우실 텐데 이 길리앙바레 증후군은 밑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발끝부터 해서 위로 올라옵니다. 근데 중증 근무력증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행성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표를 해 놓으시고요. 기억을 해 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휴식과 수면을 취하면 일단 회복이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또 이제 이어서 계속 보시면요. 목의 신전근이 약화가 되면서 목과 어깨 이런 것 같은 근위부 근육이 원위부보다 더 많이 침범을 이제 하고 있고요. 머리를 빗거나 그래서 이제 팔을 머리 위로 올리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고개가 자꾸 떨어지고 이런 것들. 그리고 몸통과 다리 근육을 침범을 하면 계단을 올라가기가 힘들고 앉아 있는 것 자체도 나중에 되게 힘들어진다. 자, 근력은 아침에 이제 가장 쉬고 자고 푹 쉬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아침에 가장 근력이 강하고요. 상기도 감염, 정신적 스트레스, 전신질환, 외상, 극한의 기후, 저칼륨 혈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악화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악화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나중에 간호에서는 이런 것들을 막아줘야 되겠네 라고 하는 걸 좀 볼 수 있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근력은 아침에 가장 강하다. 쉬었기 때문에 괜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플랜은 언제 짜야 돼? 아침에 뭔가 할 일이 있다면 아침에 좀 할 수 있도록 해야겠네.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합병증은 흡인이나 호흡기능 부전, 호흡기계 감염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랬으면 또 이거에 대한 간호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증 근무력증의 위기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호흡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중증 근무력증 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 늑관근 그리고 횡격막 근육이 심하게 허약해지면 이게 발생이 되면서 호흡이 안 되는 거니까 기관 내 삭관과 인공호흡기의 적용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근육, 수의근에만 침범을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근육에만 침범을 하기 때문에 의식의 변화가 있다든지 감각의 이상이 있다든지 심부관 반사가 소실된다든지 신경학적인 기능 상실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never 없어요. 없다.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근육은 움직일 수가 있죠.
그쵸.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냥 신경에 어떤 이상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의 위축은 없어요. 근육의 위축은 없어요. 자, 이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놔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은 병력을 잘 들어야 되고, 그쵸? 그리고 증상, 신체 검진,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시고, 혈액 검사에서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검사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한 타이터가 상승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텐실론 검사를 해서 별표를 5천만 개를 붙여주세요. 이거 500만 개도 아니에요. 텐실론 검사는 국가시험에 거의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텐실론 검사는 항콜린 에스테라제 검사를 했을 때 양성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게 어떤 검사냐면 항콜린 에스테라제를 이거를 이제 정맥 주사 텐실론 검사라고 하는데 이게 텐실론 검사. 텐실론은 정맥 주사를 했을 때 갑자기 여기가 근육이 어떻게 됐어요? 이 분해 효소를 억제시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근육 수축력이 딱 좋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안검하수가 와가지고 눈이 이렇게 됐다 갑자기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1분간 약물 효과가 지속이 된 다음에 5분이나 10분 정도 지나면 다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약이 이렇게 약효가 없어지면서 눈에 희마리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다시 안검 하수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거는 양성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음찜질 검사라고 해서요. 눈 주위에 이렇게 댔더니 이게 눈을 이렇게 좀 희마리가 있으면서 좀 생긴다든지 이런 근육 그 온도의 이제 차이에 따라서 이제 근육 쇠약 증상이 이제 호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고 아까 흉선과 관련이 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CT나 MRI를 찍어서 이제 흉선을 이제 관찰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중증 근무력증의 치료는 자, 여기에 아까 원인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완치 모르겠어요.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쵸? 모르니까. 자, 그래서 완치가 안 된다. 그러면 증상 조절만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환자의 가장 문제가 뭐였어요? 환자가 뭐 눈을 못 뜨고, 뭐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불편하고 환자가 좀 그렇긴 하겠지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가장 문제예요? 호흡을 못해서 환자가 사망을 하는 게 가장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증 근무력증의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근력쇠약이 심해서 생명에 위협을 주는 상태로 횡격막과 늑강근이 이제 허약해져서 호흡마비가 발생을 하면 기관 내 삭관하고 이제 인공호흡기를 적용해서 호흡을 이제 도와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콜린성 위기가 있는데, 요건 콜린성 위기도 이제 별표로 500만 개, 아니, 여기도 한 5천만 개 정도, 아닌가? 5천만 개까지는 아니고, 한 1,000만 개 정도 붙여주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는 반드시 만날 거고, 국가고시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콜린성 위기인데 이거는 우리가 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를 투여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이 환자 치료를 위하여 아까 설명 잠깐 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투여를 하게 될 텐데 이거를 투여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세틸콜린의 작용이 확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다 투여가 되면 오히려 심한 허약감, 과다한 호흡기 분비물, 호흡 부전, 섬에 오심구토, 발한, 눈물의 이제 증상,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증 근무력증 위기의 증상과 좀 비슷하죠. 지금 보면 호흡 부전이 오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감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텐실론을 더 쓸 건지 아니면은 어떤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약물을 줄 건지를 이제 관찰을 해야 돼. 그러면 이거를 감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쓰던 거를 중단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텐실론 검사를 또 해보는 거예요. 해봤더니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더라. 텐실론 검사하면 어떻게 돼? 눈을 갑자기 이렇게 하고 또 눈을 번쩍 이렇게 떠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근육 약화가 더 심해지더라. 이렇게 되면 콜린성 위기로 일단 추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 이제 아트로핀을 주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그 환자가 이제 뭐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감염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런
게 이제 더 심해진다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관리나 치료 다 해주셔야 되겠고, 부동과 관련된 합병증 치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합병증 예방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약물을 투여하게 되는데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를 이제 투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세틸콜린이 이제 가서 이렇게 이제 그 근육 수축을 이렇게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가 동시에 이제 분비가 되면서 아세틸콜린을 분해를 해가지고 근육 수축이 일어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해 효소를 이제 투여를 이제 막 그 분해 효소를 그 억제제를 투여하게 되면 아세틸콜린의 분해가 방해가 되면서 근육 수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효과를 이제 아세틸콜린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약물들을 사용을 하는데 뭐 프로스타기민 이런 거고 이런 약을 이제 많이 쓰게 돼요. 그리고 메스티논이라는 거 요거 이제 요 피리도스티그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예, 프로스티그민이나 요 약을 더 많이 씁니다. 이거 피리도스티그민을 더 많이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더 흔하게 쓰는 약인데 이거는 장요로 폐쇄 환자에게서는 일단 투여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용량을 조정해서 적정 용량을 투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까 뭐예요? 아까 크라이시스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작용으로는 과도한 타액 분비, 발한, 맥박 감소, 설사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설사는 이제 로페라마이드라는 약을 이제 투여를 이제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약은 아트로핀이에요. 아트로핀. 아트로핀은 위기 증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 바로 즉시 보고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아트로핀을 이제 투여를 하면 이게 그 피리도스티그민의 이제 해독제로서의 이제 효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그 아세틸콜린 작용을 좀 완화시키고 이제 부교감 신경 억제시키는 이런 이제 효과가 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약은요, 식전 미안해요. 떨어뜨려가지고 식전 30분 전에 이제 보통 복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하루에 한 3, 4회 정도 이제 투여를 하고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횟수와 이제 용량을 조절하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역 억제제를 이제 투여하게 되는데, 면역 억제제는 혈청 내에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파괴하는 항체를 이제 감소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하루에 한 번 투여하는데 이것도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약의 종류를 보시면 아자티오프린 이뮤란이라는 약은 면역 억제제, 우리가 이식하거나 그랬을 때 쓰는 약이 이뮤란이었었잖아요. 신장 이식할 때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이런 이뮤란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면역에 굉장히 좀 취약해진다. 그쵸? 그래서 어떤 감염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좀 취약해질 수 있고, 자, 프레드니소는 뭐예요? 스테로이드잖아요. 그래서 스테로이드와 관련된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고 과량 쓰게 되면 근데 생기는 어떤 그런 부작용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질환 부작용들. 그리고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사이토사는 항암제예요, 항암제. 그래서 이런 약을 쓰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항암제를 쓰게 되면 골수 억제가 나타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골수 억제가 되면서 출혈, 감염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빈혈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다 생기는 거죠. 이제 그 혈액이 이제 잘 안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적혈구가 안 만들어지면 빈혈이 올 것이고 그쵸? 그리고 플레트릿이 안 만들어지면 출혈이 일어날 것이고 WBC가 안 만들어지면 이제 감염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이제 부작용에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면역 글로불린 주사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혈장 분리술과 마찬가지로 중증 근무력증이 굉장히 증상이 심할 때 일단 쓰면서 면역을 이거는 이제 수동 면역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밖에서 면역 물질 자체를 이제 몸에서 이제 본인이 어떤 이렇게 예방접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본인 어떤 그런 그 면역체가 아닌 밖에서 면역체를 아예 그 사람
몸 안에다가 넣어줘서 이제 좀 대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이제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혈장 교환법이라고 해서 혈액에서 일시적으로 항체를 이제 제거를 하는데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한테 피를 뽑아가지고요. 그쪽으로 걸러가지고 RBC와 다른 사람의 혈장 있죠? 프로즌 플라즈마라고 해서 프레시 프로즌 말이 잘 안 나. 프레시 프로즌 플라즈마라고 해서 FFP 주사 마시죠. 노란색 얼려 갖고 온 거를 이제 녹여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보내주는데 이제 그 FFP를 이제 이렇게 환자 그 몸에서 나온 RBC와 걔를 이제 섞어가지고 이제 몸 안에 다시 넣어주는 예, 그런 거 혈장 교환법.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그 중증 근무력증 위기가 있거나 증상이 아주 심해서 호흡마비가 오면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치료 효과가 이제 빠르긴 하지만 좀 일시적이다라고 아실 수 있겠습니다. 수술은 이제 흉선과 관련이 돼 있다. 여기에 종양이나 비유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흉선 제거술을 이제 시행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증상과 관련해가지고 대증 치료를 해주게 되는데, 자, 호흡 기능의 이제 증진을 위해서 부전이 발생을 하면 기관 절개술을 시행을 하고 기계 환기를 이제 적용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감염의 위험성들이 이제 굉장히 높기 때문에 흡인과 폐 물리요법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시행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폐활량 측정을 통해서 호흡의 효율성 등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영양 상태 유지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아스피레이션이 잘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씹고 삼키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식사를 잘 맞춰서 해주셔야 되고 물 종류는 오히려 막 이렇게 사례가 잘 들리잖아요. 그래서 연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투여를 하고 소량씩 자주 먹도록 해주셔야 되고 식사 때 침상머리 증진을 이제 를 높여서 이렇게 흡인의 위험성을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다가도 좀 많이 피곤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식사 시간에 맞춰서 약물의 이제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투약 계획을 좀 잡아서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면서 의사소통, 구음장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증진을 좀 위한 일단 그 보조기구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도록 하고 문장이나 단어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격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의 보호를 위해서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으면 거기에 시력 저하나 각막 찰과상, 각막 궤양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인공누액이나 생리식염수 점적을 하도록 하고요. 밤에 수면 시간에는 눈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방은 정리정돈하고 항상 물건을 일정한 장소에 이제 두도록 해서 잘 보이지 않더라도 찾는데 혼돈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활동 지속성 유지를 위해서 환자의 활동 전후에 운동 기능의 정도를 확인하시고요. 가능한 한 아침에 이제 약을 먹도록 하고 투약한 다음에 활동을 하도록 하고요. 피로하지 않도록 해서 휴식 계획을 잘 세우시면서 이렇게 환자를 활동 계획을 좀 잘 짜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피부 손상과 관절 경축을 예방해 주셔야 되겠고 일상생활은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하고 쉬어라만 하면 환자가 일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생활은 할 수 있는 건 좀 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안전한 약물 투여와 부작용 관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처방 없이 약물을 구입해서 본인이 먹다가는 아까 크라이시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빼먹었다가는 더 심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셔야 되겠고 이런 증상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의료기관에 방문을 할 것을 교육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나 고열, 감염 이런 것들에 대한 요인들에 노출이 되는 것을 피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길리앙발의 증후군을 또 이제 한번 보실 텐데 길리앙발의 증후군은 아까 근무력증하고 같이 비교를 하시면서 이제 좀 공부를 해주시면 더 좋아요. 자, 길리앙발의 증후군은요. 자, 그 프랑스의 이제 신경학자인 그 닥터 길렌이 이 장바레와 함께 처음으로 기술했다. 그래서
지 이름 붙이는 거 되게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한자씩 떼가지고 길랭발의 증후군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초신경과 뇌신경을 광범위하게 침범을 해서 다양한 수준의 근세약과 마비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질환을 이야기하고요. 이거는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병증 또는 특발성, 다발성 신경근염이라고 부르는데 냅다 길죠. 그래서 그냥 길리앙발의 증후군으로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름에서 보듯이 이제 신경근에 이제 염증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생기는 질환인데, 자, 재수초화가 일어나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수초가 염증이 생겨갖고, 염증이 이렇게 생겨갖고, 염증이 오래오래 생겨가지고요. 이게 나중에 혈내당 다 벗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얘가 이제 염증이 가라앉으면 재수초화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환자는 이제 회복이 이제 가능한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환자가 그래도 좀 이제 그래도 회복이 되니까 굉장히 좀 희망적이긴 하지만 소수의 환자에서는 만성이 되거나 이게 재발한다는 게 또 문제예요. 자, 10만 명당 한 명으로 이렇게 그렇게 뭐 흔한 질환은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연령에서 발생을 하고 특히 아이 대비 봤을 때는 성인에서 발병률이 좀 더 높게 돼 있고 남녀의 차이는 없습니다. 사망률이 2에서 12% 정도로 일단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질환 자체가 한번 발병이 되면요, 약간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이것도 호흡근에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대처를 잘 못한다면 이렇게 비교적 높은 수치가 이렇게 높은 수치의 환자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면 환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길리앙발의 증후군의 원인은요, 이것도 잘 모른다. 자가 면역 질환이 한 60에서 한 70%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 그다음에 호흡기계 혹은 소화기계 바이러스 세균 감염을 앓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관련성이 높은 거는 이 호흡기계와 소화기계 관련된 균들인 박테리아라든지 CMV 바이러스, EB 바이러스, 마이코플라즈마 뉴모니아 이런 균들이 좀 많이 관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수술이나 장기 이식, 예방접종,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 그다음에 호치킨 병과 같은 면역 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병태생리는 감염 후 평균 10일 전후에 주로 운동신경에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대칭적으로 상행성 운동마비와 심부관 반사 저하나 소실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 이거는 아까 우리 근무력증하고 좀 차이가 좀 있죠. 그쵸?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갔고, 근무력증에서는, 그리고 심부관 반사도 다 있고, 막 이렇게 썼는데, 얘는 반사가 없는 거예요. 심부관 반사가, 반사의 소실이 빠르게 이제 진행하는 것이 특징적으로 일단 가지고 있고요. 말초신경에 축삭을 덮고 있는 수초가 이제 파괴가 되면서 탈수초와는 감염 후 외부 황원을 인식하는 항체가 자신의 신경세포를 공격하는 체액성 및 세포 중재성 면역 반응으로 일단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랑비에르 결절 사이의 탈수초와는 결절과 결절 사이의 신경전도가 방해돼서 급작스러운 근육 약화와 반사 반응의 소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 탈수초화가 심할수록 2차적 축삭 변성이 되면서 정기 생리적 손상이 심하게 돼서 회복 속도가 느리고 후유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상은 상행성, 대칭성 운동마비와 심부관 반사의 저하와 소실이 발생이 되고요. 발병 초기에 다리의 발 쪽부터 해가지고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시작해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호흡근까지 영향을 딱 준다. 이렇게 되면 이제 호흡마비가 오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증상 속도는 발병 후 1에서 2주 동안 굉장히 심해졌다가 이제 최고에 이르는 경우가 이제 많고, 주로 운동신경계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경미한 감각 이상을 동반을 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운동마비 증상이 최고로 이렇게 이르렀다. 이렇게 한 다음에 서서히 발병 순서와 역방향으로 괜찮아지는 증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대부분 2에서 18개월 이내에 회복이 된다. 그래서 약 85%의 환자는 6개월이 경과하면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고 1년이 지나면 완전히 회복된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마비가 심했던 환자는 하지만 다양한 정도의 운동장애가 좀 남을 수도 있고 3% 정도에서는 재발이 될 수도 있고요. 2, 3% 정도는 자율신경 이상과 연관된 심장마비라든지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십니다. 자, 호흡곤란이 약 30%에서 나타나고 연하곤란이 있고요. 뇌신경 증상으로 해서 양쪽 얼굴의 마비, 연수마비, 객단 배출과 기도 유지가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 약 50% 정도에서 나타나고 자율신경계를 침범하면서 50% 정도가 바이탈 사인이 불안정하고요. 혈압에 광범위한 변동이 생기면서 부정맥, 빈맥, 서맥, 발한, 체위성 저혈압 이런 것들이 일단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배뇨장애나 마비성 장폐색이 이제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진단은 최근에 어떤 뭐 감염이 좀 있었냐, 아까 얘기했던 뭐 상기도 감염이라든지 장염이라든지 이런 혹시 세균 감염의 병력이 있지 않나, 혹시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감염의 병력이 있지 않나 라고 이제 확인을 하시고 특징적인 임상 양상과 진행 양상을 이제 파악을 하시고요. 뇌척수액 검사를 했더니 단백질이 2배 이상 증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검출이 되고 염증 세포는 반면 증가는 없다. 신경근 전도 검사를 했더니 감소되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요. MRI나 CT를 찍어서 운동 약화의 원인 등을 이제 파악할 수 있겠다. 원인 모르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 방법 없다. 그러면 이 환자는 아까 호흡기 뭐 감염 문제라든지 호흡 근에 약화돼서 호흡 부전이 왔다든지 이런 이제 뭐 그 기도 유지가 어렵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회복될 때까지는 합병증 예방 목적이 일단 우선이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진행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내려지자마자 바로 ICU로 바로 날려버리셔야 돼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고 호흡이 갑자기 부전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계적 환기 보조를 약 30% 정도의 환자가 하기 때문에 이 환자는 입원할 때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이 돼서 환자가 보통 뭐라 그래요? 내 걸어 들어왔는데 이래 만들어놨네 나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원 시에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미리 설명이 다 되고 기관 절개술 아예 왜냐면 이게 좀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 인투베이션이 아닌 아예 기관 절개술을 시행을 해서 이제 호흡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면역 치료 아까 뭐예요? 고용량의 면역 글로불린 주사, 그 다음에 플라즈마 페르시스, 아까 혈장 분리술, 그 다음에 면역 억제 요법,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병합 요법, 뭐 이런 것들 다 하죠. 그래서 이런 면역 치료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치료들 이제 시행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영양 상태 유지를 해서 잘 못 먹고 이러기 때문에 경관 영양이나 혈액으로 해서 TPN 적용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통증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인 통증 사정이라든지 온열요법, 이완요법, 마사지 시행을 해주고요. 의사소통을 위해서 눈을 깜빡이거나 칠판 등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부동에 의한 합병증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욕창 방지라든지 DVT 예방을 위해서 항응고제, 탄력 스타킹 이런 걸 적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운동 능력 유지를 위해서 관절이 구축되지 않도록 하루 2회 이상의 수동적 근관절 범위 운동 PROM을 시행을 해주셔야 되겠고 신체 선열을 잘 유지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 환자도 각막 손상 방지 위해서 인공 눈물 안연고 사용해 주셔야 되겠고 정서적 치료를 위해서 불안 완화 간호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이고요. 성인간호학 4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뒤에 조금 신경 부분이 조금 한 주치 정도가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경련성 질환 하고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 질환 해서 여기 벨스 팔시 얼굴 이렇게 벨스 팔시 오는 거 그거랑 그다음에 허리병 해가지고 그 부분 해서 한 주치 정도는 우리가 성인건강과 간호중재 거기에서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험이 이제 6월달로 저희가 좀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 주부터 바로 이어서 이제 이론 부분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